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권 이슈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 어떤 성과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돌아보면 G7 회담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 회담에 초청국 자격으로 그때도 이제 참석을 하셨었는데 당시 팬데믹 위기 극복에 대해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각광하고 있을 테니까 대단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2023년에 히로시마에서 또 G7 회담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사실 가치 외교 이래서 대미 대일 편중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균형적 입장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역대 보수 진보 정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약간 흐트러진 데다가 작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있었고 세계 각국이 이제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봐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칭송을 해왔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역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첫 외교의 장입니다. 아마 그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국제 무대에서 처음 확인하는 자리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G7이라는 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 회담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부터 실용 외교를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재명표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에요. 그게 아마 실용 외교의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져요. 이게 서방 7개국 주요국 정상들하고 상견례를 하는 거잖아요. 상견례 치고는 세게 들어가는 건데요. 취임하시자마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상 외교가 6개월 이상 지금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 외교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해서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자간 정상회의지만 사실은 틈틈이 이용해서 1대1의 주요 국가 정상들하고 1대1 회의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핵심이 뭐냐 하면 미국 정상하고 일본 정상과의 관계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얘기하면서 경제와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게 서방 국가들에게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단 한미동맹의 관계를 어느 정도 친밀하게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아마 1대1 정상회담 할 건데 하게 되면은 기존에 한일 간에 이루어놨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어떤 수준에서 이어갈 건지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서방 7개국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어떤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라는 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제 G7 회담에 한국의 위치는 늘 그런 위치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물론 최근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가 좀 모호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우리 정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왔고 그걸 G7 주요 정상들도 잘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충돌 없이 이번에도 역시 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각국 정상에 이해시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에 관련한 G7 국가들의 어떤 기본 입장을 존중을 하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위치 또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의 필요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G7 정상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명시키고 이해시킨다고 하면 그간의 어떤 뭐 이 다른 특별한 문제 없이 G7의 뭐 회원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원으로서 같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일본 역시도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 외교 입장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정상회의 자리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는 안 내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G7 정상회담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구도고 미국의 입김이 아주 커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 견제 심리,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 뭐 히토류 같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공급망 문제라든가 뭐 AI 패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부각되는 일은 그런 측면에서 부각이 되지.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되시기 전에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도 쉐쉐, 대만도 쉐쉐 뭐 많이 희화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안미 경중의 실용 외교를 말씀하셨잖아요. 안보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는 우리가 중국을 놓고 갈 수 없다. 그거를 아마 그 자리에서 다시 재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명방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가져가는 문제. 그래서 한미일 협력의 그 구도를 굳건히 하는 게 1차적인 숙제거든요. 그게 기반이 된 이후에야 경제 문제나 이런 걸 들어서 실용이나 실리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국제관계라든가 안보라든가 통상 문제하고 중국 문제를 등가치 해놓고서 만약에 고려한다면 그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급을 안 하실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언은 하게 될 텐데 과연 양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젯밤 통화에서 방미 초청도 받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네.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방미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한계가 있어서 G7 정상회담 이후에 방미 일정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주요 의제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불과 한 5일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당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이 최상목 대행이 이끈 이 방미 관세 협상단이 미국과의 어느 정도 수준의 협의를 진행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일 겁니다. 아마 이런 의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뭐 이 미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언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 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뭐 분명할 것이라고 보지만 당장 국익에 걸린 이 관세 협상 문제는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제 통화에서도 확인한 것 같이 양국의 어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원칙 정도 합의는 가능할 것이고 아마 미국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면 실제 관세 협상의 진척 그 속도나 정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방미 일정도 같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열흘도 채 안 남아서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긴 한데 방미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제 전화 통화를 하신 이후에 두 정상이 서로 이제 초청을 하고 수락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미국 방문이 이번에 캐나다 옆이니까 혹시 가능하냐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정상회의가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현안들이 무역 문제나 통상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상들이 합의하기 전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밀당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 간에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두 분이 현안보다는 친밀감을 높이는데 애를 쓴 느낌을 주잖아요. 일단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도 그 부분에 일단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뭐 중국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공급망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안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 기조는 이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고 앞서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한일 관계 좀 노선은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혜롭게 할 거라고 봅니다. 벌써 그 시그널이 나왔어요. 뭐 이 실용 외교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연속성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한일 관계는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쳐오면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굉장한 고초를 겪고 곤란을 겪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기업인들도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복원하고 신뢰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실용 외교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사 문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할 거고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 그다음 미래 현안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투트랙의 전략을 쓰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이번에 한일 회담으로 야권의 친중 정부 비판을 좀 불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여권 일각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중 정부라는 비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뭐 역대 어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안 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그 정부가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았죠. 가치 외교라는 개념으로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적 이 관계로 놓으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념적인 접근을 하면서 친중 정부, 뭐 친중 노선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철저하게 국익 입장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것처럼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건 기본 일관되고 확고한 어떤 외교 원칙입니다. 당연히 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관계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아마 뭐 회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한일 관계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 역시 가치 외교 관점에서 사실상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이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뭐 배상 문제까지 사실상 일본에 이렇게까지 내줘야 되느냐 정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에서도 그러한 전 정부의 어떤 대일 외교 정책이 이례적이었다라고 보지 그런 방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매우 전역적인 우호적으로 나가는 정도의 어떤 외교 정책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한일 관계에서도 이 한일 정상 간의 어떤 이번에 이 회동이 됐든 이후에 한일 뭐 셔틀 외교의 복원이 됐든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문제가 질곡이 되거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쭉 말씀해 왔던 것처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일본의 어떤 입장에 전환적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인 것이고 경제 또 외교적으로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인선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조청래 부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이례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오광수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성균관대 법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시험 연수원 다 동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수통 출신 검사로 해서 검사장까지 올랐던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유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분이 지금 보면은 서영교 의원, 추미애 의원,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방침을 내놨거든요. 신중해야 된다는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한테 신중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게 아주 센 주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통이기 때문에 검찰 문화상 특수통 검사들은 한통속이다.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엮여 있을 거다. 그런 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하마평이 나온 거고 예. 임명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센 비판이 나오는 건 좀 이례적으로 보이네요. 예, 네. 범 여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참모입니다. 검찰 개혁이 사실상 개혁 과제 중에 제1과제로 이 부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민정수석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일단 그 인물의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떠나서 특수통 출신의 검사는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검찰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이 특수통 출신의 검사가 민정수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와 매번 이제 검찰 조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 다소 결이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오광수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 목소리를 좀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 민정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등 아마 이번 주말 내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수석급 비서관에 대한 이 발표는 할 예정인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또 가장 신임하는 이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대통령 본인께서 그 검찰 개혁을 가장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만약에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내외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각 당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원내대표 경선과 7월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내 권력 재편은 어떤 구도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일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문제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맞추고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도부 구성 이게 아마 핵심적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원내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들이고 어떤 분이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해야 될 당면한 과제 당이 또 당 원내 대표가 원내에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 또 의원들이 또 당원들이 어떤 분이 더 적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하실 거로 보고요. 일단 당면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우리
이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지금 이 후보가 되셨는데 아마 예.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될지. 또 두 분은 분명히 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온 분들이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되게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을 요구하는 친한계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퇴임을 했고요. 그래서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걸로 지금 날짜가 잡히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지금 9일 날 의원총회에서 거취를 밝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면 또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갈지 안 갈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반성과 성찰과 혁신을 해야 될 시점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더 큰 논란이 지금 벌어집니다. 예, 관리형 비대위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로 현재로 16일까지는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9일날 바로 사퇴하는 게 정답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바로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6월 말이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다시 비대위를 가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의 전면 쇄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7월이나 8월쯤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